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여러 문제, 그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호언장담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 전략과의 면담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정 대책단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조롱하기 바쁘니 일본 편만 드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자, 대일 외교 공방, 또 윤 대통령의 양국관리법 이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으로 4월 국회도 여야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장인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면서 두 사람이 13개월 만에 만납니다. 자,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민주당 원전 오염수 대책단이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를 검증한다면서 일본을 방문했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문은 무산이 됐고 도쿄전력도 일본 중앙 정치인들과의 면담도 지금 불발이 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빈손 공방 아까 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만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정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외교 활동을 하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4명이나 사실은 일본을 방문했는데 네. 그 성과를 보면 정말 국격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2박 3일 일정 동안 일본의 의원들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시의원 한 명 만난 정도였죠. 예. 그리고 도쿄전력 핵심이죠. 도쿄전력을 방문했는데 처음에 주소지를 잘못 알아서 다른 데를 갔다가 뒤늦게 도쿄전을 갔는데 경비한테 맡겨서 아예 못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 발생지를 갔는데 예. 거기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봤고 또 거기에 있는 무슨 의료 진료소인가요? 거기에 이제 갔었는데 이게 또 일본에서 지역한 아주 공산당 계열의 그 어떤 이 부류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요즘에 최근에 공산당 쪽에서 환경운동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이분들이 가서 뭔가 조사를 하겠다, 예. 뭔가 좀 알아보겠다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도쿄전력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면 나오는 자료조차도 예. 가서 못 얻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럼 왜 갔는가라는 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정말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파악이 갔다라 그러면 예. 네. 충분히 이란 의원 연맹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뭔가 외교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간다든지 예. 일본의 핵심 관계에 만난다든지 이런 식의 외교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네네. 무조건 가고 보자.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저는 참 황당한 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그 프랭카드를 보니까 네. 다 한국말로 돼 있더라고요. 왜 일본에 가서 한국말로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 결국 활동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 가서 어떤 조사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보여주기용 방문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가서 도대체 뭘 얻어왔는지 그냥 뭐 본인들의 의사만 전달하고 완전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그것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 좀 이런 어떤 외교적인 활동들 자체가 좀 지탄받는 것 같습니다. 네, 갈 지금 수는 있지만 성과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의원단이 방문한 것은 사실 뭐 외교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요.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위험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좀 실태 조사도 좀 해보고 네네. 또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려고 하는 차에 이제 가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이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예. 지금 대단히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일본 내에서조차도 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우려들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저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외교적인 부분에서 이런 국민과 야당의 반대의 목소리들, 우려의 목소리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네. 일본한테 명확한 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지금은 지혜로운 그런 예. 외교의 태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외교적인 부분에서 여야는 없어야 하지만 사실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가 이 극좌 공산주의의 단체 거점으로 지목한 의료기관을 방문을 했거든요. 여기서 사실 극좌 단체를 만난 것 자체가 그런 문제 아닌가. 이게 여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적절한 그 컨택 포인트는 아니라는 지적 수용할 수 네.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더라도 너무 정치적으로 경향성과 편향성이 있는 단체를 접촉하면 또 오해를 불식할 수 있기 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방일 뭐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 겸허하게 수용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갔을 때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게 뭐 여야 할 것 없이 나왔던 지적이기도 합니다. 네네. 다만 준비가 좀 더 충실하게 돼서 예. 뭔가 더 이 우리의 우려를 정말 유효한 단체 내지는 인물에게 전달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네. 사실 너무나 많은 부분을 주고 온 그 이후의 후속 작업인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더 이상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방문 성과는 빈손이었던 이 코미디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느 나라 정당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성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후쿠시마를 계획 없이 방문해 국격을 낮추고 빈손으로 돌아온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자료를 은폐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지도 않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책단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조롱하기 바쁘니 한심합니다. 일본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쿠시마를 계획 없이 방문해서 국격을 낮췄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본을 옹호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통해서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외교 안보에 도움을 주는 건 뭐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예. 민주당 의원 4명이 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야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따가운 비판이 나오냐면 네네. 이현정 의원이 설명하시겠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고요. 제가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첫 번째가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가 금년 연초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이미 IAEA가 그 입장을 냈고 예. 우리 한국 정부도 입장을 냈어요. IAEA 검증을 우리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지켜보겠다. 예.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한국인 전문가가 참가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입장을 보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애초에 연초에 그러면 그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건 이제 안 된다라고 했으면 여야가 진짜 공동으로 방문단을 만들 수도 있었던 일이죠. 네. 그때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고 있다가 아하. 왜 이 시기에 갑니까? 그것도 아무 준비도 없이 만나는 사람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예. 일정도 정리되지 않고 뭐 장소도 모른 채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가는 건 누가 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뭐 굴욕 외교라고 하는 야당의 프레임을 네네네. 선전하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위험하다고 하면 진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예. 네.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의 핵위협은 어떻습니까? 2, 3일에 한 번씩 지금 미사일 쏘는데 그 미사일 핵폭탄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핵 개발 국가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핵 무장 국가로 실전 배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랬을 때 그럼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외교안보적인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아하. 미국 뉴욕에 가서 유엔 본부를 가서 항의 방문을 해야 됩니다. 왜 안보리에서는 제재를 더 이상 하지 않느냐? 예. 왜 강화하지 않느냐? 아니면 중국 베이징에 가서 중국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그게 저는 의원 외교에 저는 형평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시기의 문제하고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면 이번에 2박 3일의 저 성과 없는 빈손 방해는 누가 봐도 그냥 한일 정상회담을 폄훼하기 위한 예.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안 됐다 이렇게 어떤 것을 하나 지적을 해주셨고 왜 그 일본에 대해서만 하느냐 대북에 관해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반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일관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평이나 입장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 그 태도에 대해서는 좀 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고요. 네. 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네. 그 과정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3월 16일 날 한일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바로 교도통신 일면에서 톡기사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을 설득하겠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바로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다가 네. 내부의 비난 여론이 이제 올라가니까 예.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와 상관없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다라고 동문서답식의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이미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소한 WTO에서 우리가 승소해서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만한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3월 31일이 되어서야 3대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네. 그 국제기구라든지 객관적 과학적 검증 그리고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 검증 과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의구심이 든다. 예. 왜냐하면 그 IAEA라는 국제 기준도 지금 그 일본과 되게 가까운 그런 단체로 좀 알려져 있고 예. 그 객관적 과학적 검증이라든지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도 일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의구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지금 후쿠시마 제1원자력에서 내부 붕괴 위험성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올해 6, 7월에 방류할 계획이다라는 게 이제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당장 현실의 문제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증 단계에 들어가서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빨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네.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중국이나 주변국처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때이다라는 것을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없으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산물을 수입 안 한다고 3번씩이나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론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민주당은 교도통신을 굉장히 많이 믿으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수용하지 않고 교도통신이 무슨 한 통신사가 보도한 거를 두고 진실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동안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일본에 하는 것을 토착격우다 등등 했는데 예. 왜 일본 언론은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알 길이 없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신뢰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것인지 더군다나 이 문제는 IAEA라는 국제기구가 편향됐대 요 그럼 어디를 기구를 믿겠습니까? 예. IAEA가 사무총장이 전임 사무총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그럼 IAEA 자체를 믿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어떤 국제기구를 믿을 건가요? 거기에 또 우리 한국 분이 가서 11개 국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한덕수 총리가 한일 합동으로 해서 조산을 꾸리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해류가 가면 미국과 함께 그다음에 호주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최종적으로 한국이 오는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늦게 앉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호주 의원들이 일본에 의원들을 보냈습니까? 미국이 의원들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보내는 준비 자체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장소가 어딘지 가서 뭘 할지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솔직히 그냥 공천을 위해서 간 분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솔직히 듭니다. 왜냐? 도쿄 전력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가더라도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해서 뭔가 성과라도 얻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조차도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쇼하러 간 거다. 예. 그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도 겸허하게 이 부분에 당 차원에서 간 거 아닙니까? 이건 개인이 간 거 아니잖아요. 예. 당에서 위원회가 간 거 아닙니까? 그럼 당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걸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공천 관련해서는 좀 개인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교도통신을 믿어서 그렇게 판단 내리는 거 아니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의문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사실이 없었다. 대통령이 이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런 워딩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면 이건 대한민국의 정상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굉장히 조롱하고 모멸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항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교도통신을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보다 더 믿는 것이냐. 우리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말이 나왔을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괴담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후쿠시마 원전 피폭과 관련해서는요. 체르노빌보다 더 강도 높은 오염이 있었다는 그런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런 먹거리와 관련해서 걱정 갖는 걸 괴담이다. 대통령실은 수입하지 않겠다란 말로 지금 사그라들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가서 만나려고 어쨌든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맥락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준비를 해서 갔었으면 좋았을 것 저는 같은데. 좋습니다. 교도통신의 이야기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교도통신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스가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일본 측 인사의 전언에 의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계절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리한 이야기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교도통에 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퍼블릭 컨센트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는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그것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국민적 동의를 설득해 보겠다라고 설명을 해서 자기 귀담아 들었고 네네. 그걸 자기 유권자들한테 홍보한 것이고 예. 제가 만약에 그 국민적 동의란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똑같은 국민적 동의라는 말을 놓고 이쪽 듣고 저쪽 들을 수가 다르거든요. 이게 네. 공식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여야 대표가 협상을 해도 돌아오면 다른 이야기 하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일로 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네네. 정부의 입장과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으면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예.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지금 의원들 4명이 갔잖아요. 예, 예. 네네. 의원들 4명이 간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해명이 이상하다. 왜 동문서답 하냐. 그럼 대통령실을 가면 되지 왜 후쿠시마를 갑니까? 저는 그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다. 그래. 그럼 대통령실이 명확히 입장을 밝혀라. 예.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라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대변인이 하면 되고 예. 대통령실에다가 항의를 하면 되는 거죠. 왜 후쿠시마를 갑니까? 아유. 제가 볼 때 일단-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 양쪽에서 주장이 다 있는데 일단은 다 뭐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고요. 다 수입을 해서 안 된다는 대통령까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절차,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갈리고 있으니까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말에 더 호응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공방을 낳는 다음 쟁점 짚어볼 텐데요. 예. 윤 대통령의 양국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에 민주당은 양국법 개정안 재의결을 예고하면서 전국은 또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이 정권이 하늘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 정치뿐인 것 같습니다. 야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쌀값 정상화법 재표결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의결 통과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국회를 진흙탕 속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망국적 포퓰리즘 DNA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걸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양국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한 법안인데 이제 와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재표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재의결 절차는 아시겠지만 뭐 저 출석 가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로 이제 의결이 되는데 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양국관리법을 처리할 땐 기명투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저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은 국회법 112조에 의해서 이제 무기명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 그 농촌 지역을 지역구라는 의원들이 그 농심을 반영하지 못하면은 그 네. 지역에서 그 대단히 비판이 직면하거든요. 저도 네, 네. 지역구가 이제 평택인데 예. 복합 도시예요. 농가가 한 8천 가구가 한 2만여 명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농심들을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통과 가능성도 있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네. 지적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동안은 선제적인 생산 조정을 했죠. 예, 그래서 네. 쌀값이 되게 안정화되어 있었고 네. 예. 그 마지막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 반대를 했었죠.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기재부의 속성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쌀값이 폭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께서 당시 네.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12월 달에 30만 톤의 쌀을 매수해야 된다. 저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 그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공약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2022년 작년도에 45년 만에 25%라는 대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결국은 사후 매수를 했지만 쌀값은 결국은 22만 원대에서 17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사후에 매수하는 방식으로는 이 선제적인 남는 쌀 방지법이라고 하는 양국관리법의 취지는 살릴 수 없다는 게 예. 과거 MB 정부 때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확인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양국관리법은 소위 그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 아니라 예. 남는 쌀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예. 기능을 가진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20만 원 하는 걸 다르게 해서 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처음부터 이제 선동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에 또다시 이제 대통령실에 거부를 할 행사를 요청하는 방침 이렇게 좀 전해져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양곡관리법 내용 말고 이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이 다시 오게 되면 이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 거부권 행사하면 또다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건요. 정치학적으로 보면 똑같이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이라는 행정부가 있고 국회라는 입법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탄핵이라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모여서 3분의 2가 하면 행정부 권력도 선출됐지만 끌어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네. 똑같습니다. 입법부에서 부당하게 그 희비의 숫자만 밀어붙여서 정말 국가를 갉아먹는 법을 만들면 행정부 권력 수장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게 정치학의 기본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곡관리법을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강행 통과를 했지만 네네. 지금 정부를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오히려 농민들의 더 돕는 게 아니라 농민들 더 수렁에 빠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 재정상의 문제점들 감안해서 근데 아까 나왔던 문재인 정부 때는 본인 스스로도 반대했던 그 법인이만큼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학의 기본 원리상 입법부 행정부의 균형에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또 하겠다? 이거 그야말로 오기예요, 오기. 이건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구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입법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한번 밀어볼 거야.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정당한 헌법적 권한을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너도 권력이지만 나도 권력이 한번 밀어볼게라고 하는 식으로 가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헌법상의 거부권이 왜 있는지를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야당이 좀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지 민주당은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이 두 가지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검찰 수사를 믿기 어려운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무죄가 나왔죠. 논란이 뭐 있었죠. 재판부를 탓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소유지와 수사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을 교체했다. 더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소된 이후에는 수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수사가 정당하게 되고 있느냐. 박영수 전 특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에 한번 소환했습니다. 매우 혐의가 구체적입니다. 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장동 일대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받고 한 7개월 근무하고 10억 이상을 타갔습니다. 이게 대가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교적 굉장히 명확한데도 수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언제 압수수색이 시작됐느냐. 국회에서 법사위에 이 박영수 특검 등을 포함한 대장동 50억 클럽을 논의해야 된다. 특검으로 발의해서 진척을 시켜야 된다라고 상정이 되자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 이 관련 수사를 맡길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정의당과 같이 민주당이 이건 특검으로 발의를 하겠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사실 1심 관련 판결에서 의혹을 짚어야 될 수사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소환 조사 됐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한다고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지금 뭐 특검법도 그렇고 지금 예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의석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하고 있잖아요. 내용과 또 이 정치적인 배경 상황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실지 이제 내년 총선에서 판단할 겁니다. 의석수를 이렇게 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리고 토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법을 보니까 검수완박법도 보면 지금 뭐 후유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다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마찬가지로 자기들 그냥 토론 뭐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타협도 없이 그냥 마구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법도 마찬가지죠. 지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의도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자체를 뭐 방탄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저는 분명한 것이고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거부권 행사해서 그 법이 일단 폐기가 되면 또 조항을 조금 바꿔서 또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 정당에 의석을 많이 줄 경우에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가 되는지를 보시고 그에 대한 저는 판단을 내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조문을 위해서 이 대표가 잠시 후에 3시쯤 이 빈소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절묘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타이밍이 어떻게 절묘한 건지 또 이런 만남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번에는 장인상 당하셔서 당연히 귀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이로서.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상주 역할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귀국하는 요 과정에서의 뭐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지인들도 만나고 같이 정치했던 분들도 만나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얘기까지 나올지는 뭐 저도 뭐 잘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당 지지율도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최근에 그 당직 개편을 통해서 당을 좀 재정비한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이제 귀국을 하시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이제 뭐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귀국할 당시에 또 당내의 그 뭐 이렇게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돼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고 뭐 그거는 비단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그럼 뭐 정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명분과 실리가 주어진다라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네. 현재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뭐 분화나 다른 것들은 가능성은 지금 낮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좀 절묘한 부분도 있고 주목이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친이낙연계 30 의원이 이번 귀국을 계기로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결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가족상, 장인상 때문에 급히 귀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을 뭐 언론에서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하나의 정치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이런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그런 변수 때문에 귀국한 것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늘리는 내지는 새를 규합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30 의원은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뒷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보시기에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글쎄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른원의 저 이야기는 나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네, 뭐 서른은 잘 압니다. 그 화법을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는 이제 6월달에 이제 지금 귀국을 계기로 해서 그 전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원내대표 경선에서 지금 사실상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 뭐 친명계라고 아주 주장하는 분은 없지만 그러나 홍익표 의원이 이제 친명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비명계에서는 지금 박광원 의원이라든지 이원욱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원내대표를 만약에 비명이 차지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어떤 이 계기가 왜냐하면 조문을 하게 되면 모든 의원들이 가서 한 번씩 이야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얼굴 보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치라는 게 사람이 모이면 또 이야기를 나누게 돼 있고 그렇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예. 뭔가 어떤 집단적 행동을 나타나게 돼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기가 실제로 한 10일 정도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뭐 혼자 계실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의원들을 충분히 만날 것이고 예. 네, 네. 의사교환을 미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거는 이제 이낙연계가 뭔가 어떤 뭉치는 계기도 충분히 삼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초 5월 둘째 주로 예정돼 있던 이 원내대표 선거를 4월 말로 앞당겨서 치르는 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이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네.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직 개편 통해서 당을 좀 정비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선출해서 네.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이 종전에도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치라는 게
이제 구도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구도 꽉 막힌 구도가 있으면 또 사람을 바꿔가지고 그 상황을 또 반전시키거나 어떻게 변경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여당은 이제 바뀌었고 야당 원내대표도 바뀜으로 인해서 여야 간의 이런 관계들이 좀 더 협치하는 쪽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 부산 엑스포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윤 대통령은 실사단의 이 방한 일정에 맞춰서 부산을 찾았고요.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현장에서 벌어진 이야기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엑스포 전 국민이 일단은 원하고 또 추진해서 성공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엑스포 유치를 놓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늦게 출발을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가는 지금 경쟁 국가하고 사실은 뒤늦은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기점을 맞이한 게 이제 실사단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사단의 평가가 어떻게 보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에 있을 그 최종적인 결정에 가서 이제 결론을 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사단 4월 방문일에 맞춰서 부산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거정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다 매달려서 여기에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들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전부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고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 사원 1호라는 자부심으로 거기에 모든 일정을 맞춰서 만찬장에도 나타나고 행사 다 챙기고 오찬도 하고 거기 실사단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부산광역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 지자체장들 그리고 시도지사들의 협력과 관계 부처 장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산에 모여서 그런 어떤 동료와 격려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잘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대통령실에도 상당 부분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를 두고 국제적 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좀 여야 모두가 호응을 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논란이 있었던 게 부산에서 윤 대통령과 시도지사와 장관 또 의원들 장제원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 등과 비공개 만찬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도열 논란 등이 좀 논란을 낳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뭐 화합을 하는 자리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특정 식당에 가서 도열하던 모습까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노출하면서 이런 공개적인 사실상 공개적인 술자리를 가진 대통령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극도로 자제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게 시민들이 찍어서 언론 등에 제보를 하고 커뮤니티에 올렸던데 경호 문제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 술자리 골프 연습 그 부분 있었죠. 김영한 충북도지사 저는 사과가 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사진이 후속적으로 공개되니까 사실 국민들께 거짓 사과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본인 술자리에 20년 동안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웃는 사진이 찍혔죠.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정말 이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이 술자리와 관련한 끊임없는 구설을 왜 대통령이 이렇게 만드시는지 대통령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술자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모여서 잘하고 나서 만찬 가진 건데 거기에 대한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과 자치단체는 밥도 못 먹습니까? 아니 저는 이거 자체 비판의 시각이 대통령과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장 다 모였잖아요. 왜 모였습니까?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금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 회의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술 드시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많은 인파가 예를 들어서 섞여 있으면 오히려 더 경우에 위험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하고 지금 자치단체장들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자 이렇게 어떻게 시작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자, 이 유치를 하자 그런 어떤 그 장소인데 이거를 무슨 일식집 그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일본에서 뭐 친일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는 인식이 참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대통령 그럼 자치단체장들 여기 보면 여야 자치단 다 있습니다. 이 야당 출신 자치단 다 있어요. 자 이런 관계에서 대통령이 야당 자치단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무슨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대통령 그럼 앞으로 자치단체장들 만나지도 말고 밥도 먹지도 말고 건배지도 하지도 말고 그럼 뭐
또 집에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예. 정말 비판할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그 비판을 하면 되는데 이런 만남까지도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 그럼 국가가 뭘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부적절한 모임입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정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뭐 민주당도 당연히 그 국회 결의안에도 채택도 같이 했고 예. 또 그 민주당의 시도지사들도 다 만찬에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굳이 만찬을 했는데 또 이렇게 횟집 가서 술을 마실 때냐.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상호가 뭐 일광이라 해서 일본을 연장시키는 이런 거에 대한 공격은 과도하다고 봐요. 예, 예. 근데 이 사진이 민주당이 찍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예. 시민분들이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실도 좀 반성할 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호상의 문제입니다. 예. 대통령을 이렇게 경호해야 될 경호상의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정말 시민들이 찍을 사진을 찍어서 올릴 정도면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소탈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국정홍보 차원에서 홍보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비판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지점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좀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들이 지금 저 사진과 연계돼서 안 좋게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불 피해에서 술자리 가진 것도 지금도 지금 비판의 지점이 있는 거고 네네. 또 저 강원도지사는 뭐 골프 연습하러 간 다음에 또 술자리에 가졌다라는 의혹도 다시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와 연관되고 또 일본 후쿠시마 방류 문제도 연관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네. 저는 그 첫 번째 두 가지 경호나 홍보, 국정홍보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고 또 네. 시기적으로 이 자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성할 지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그 사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뭐 주말 사이에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저 자리가 전혀 문제가 되는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5천원 만에 모인 광역 시도단체장들, 시도지사들, 여야가 다 있었죠. 네. 그분들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몸소 만나서 격려하고 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국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관련 부처 장관들이 왔으니까 같이 모여 있는 거고 당연히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의 정당성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네.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저렇게 밖에 나와서 도열하는 형식을 꼭 취해야 됐느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대통령이 시도지사 여야를 막론하고 다 격려하고 협조 요청하고 거기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관련 부처 장관들이 서로 협력을 요청하고 다 서로 하면 네네. 거기서 조용히 끝내고 대통령 먼저 나가시고 그다음 또 차례차례로 조용히 나갔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저게 일렬로 서 있는 듯한 모습 물론 뭐 서 있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겠지만 예.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찍혔고 거기에 일부 이미 구설수에 올랐던 몇몇 분들이 보이니까 국민들은 다 이걸 이미지로 딱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대통령실이나 경호팀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 산불 때 골프 보도와 관련해서 KBS를 고소하겠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했다 이런 얘기도 한 덧붙여 드리고요. 예.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시민들이 올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데 일광읍이 뭐 일본과 연결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것 자체 요게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생기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SNS나 이런 거 통해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건 과도한 것 같아요. 네네. 일광이라는 거는 지명 이름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른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법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이어졌고 여기에 또 이어서 웹툰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네. 먼저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역공, 혀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조선 제일 혀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아주 유치한 논법을 계속 쓰더라고요.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에 간 한동훈 해가지고 SNS에서 유행을 하고 있던데 한동훈 장관 특유의 화법을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저는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은 한 장관은 조선 제일의 혀다 이렇게 비꼬았고요.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라디오로 달려가 욕하고 뒤풀이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두 분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참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우리 역대 장관들 중에서 보기 어려웠던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관들은 뭐 의원들이 질타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의원님 뭐 그러고 이제 끝내는 게 그동안 관례였고 항상 의원들이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문일답을 통해서 따박따박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들은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아유 죄송하다 그래야 되는데 고개 숙여야 되는데 안 숙이니까 불편한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법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등 지적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장관들이 의원들에게 이렇게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 정당한 지적이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는 정말 갑질이면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죠. 그리고 자기 부처의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장관이. 그걸 모르니까 의원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정통하게 의원들하고 토론도 할 수가 있고 논쟁도 벌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장관들이 보면 일방적으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굽신굽신 해왔는데 이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의원들이 나서서 뭔가 뭐 조선 제일여다 등등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이 김의겸 의원은 본인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거짓된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했던 거 그거부터 좀 먼저 사과하고 저런 이야기 했으면 저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아무런 본인의 사과도 없이 저렇게 또 한동훈 장관의 행태를 비판하는 게 타당하냐 본인은 어떻고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 내용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저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득과 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면 저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면? 저는 실은 한동훈 장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미래가 더 밝다라고 평가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황태자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클 텐데요. 지금 문제는 태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팩트조차 틀렸을 때 사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순심 사태 때 대검 부대변인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대변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사실관계, 물론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100% 못 챙길 수 있겠죠. 그러면 잘 챙겨보겠다, 겸허하게 이 부분 짚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국무위원의 태도여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는 그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미래가 밝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위원의 태도를 지금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차출설까지 나와요. 내년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차출설하면 뭐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뭐 오히려 문제 제기가 돼서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의 저 스타일이 이현종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국무위원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딴판이에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봤습니다만 지금 돌이켜서 쭉 총평을 해보면 아 이제는 이런 스타일의 국무위원 모습도 우리가 이제는 생길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가 아는 것 소신껏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논법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맞받아 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은 자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 역할에 대해 충분히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잘못된 정치 공세나 갑질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런 내용들도 이제는 국무위원의 새로운 스타일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차출설처럼 총선에 갈 거냐 말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정치권의 어떤 이름이 제가 볼 때 그 낚시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무위원 한동훈을 상대하기는 버거우니까 국무위원 한동훈을 자꾸 총선에 나갈 거라는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정치 지망생 한동훈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차출설 이야기하고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동훈 장관은 부인하고 이걸 다시 선을 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그 프레임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 지망생 한동훈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계속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출마해라 어디로 올 거니 오려면 좀 험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체면이 있지 않냐 그게 사실은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프로를 보고 있다면 그 민주당의 그런 잘못된 그 정치 지망생이라는 미끼에 걸려들지 않고 단호하게 국무위원으로서 역할만 잘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